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 화요일 비욘디 방송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힘의 균형을 맞추자 중에 한 시리즈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는 체력 창고의 빨간 불을 의미한다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첫 번째는 이거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얘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저널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라서 저희는 장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을 보는 의사, 또 폐를 보는 의사,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을 하거나 그런 의사가 아닌 반면에 저희는 다양한 증상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부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를 저희한테 상의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걸릴 때까지 그 경로, 길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지게 된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늘 책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1998년 공무원 검진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검진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탁월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만이 또 다른 의미의 국가검진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검진이 있는데 한 장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런 부분을 주로 담당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저는 국가검진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종합검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는 아무 문제 없이 저보다도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암이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거기다가 또 심혈관 질환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혈관 질환과 암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한 장기를 보는 의사가 보시는 그 어떤 면하고는 다른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럭키한 부분은 제가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서울대병원은 1995년부터 종합검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운스럽게도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 영양과 운동과 감정에 대한 설문을 그때부터 하셨어요. 그래 갖고 30년 동안을 이런 장기가 나빠지는 사람, 폐가 나빠지는 사람, 간이 나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 장기가 나빠졌을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연구를 했었어서 제가 여러 환자분이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네 저 의사 선생님은 또는 어디 책에도 찾을 수 없는데 아닌 말일 거야.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증명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저와 비슷한 진료를 하는 사람 말고는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거나 또 증상과 관련된 거를 많이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죽기 전에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아니면 어머님이나 할머님이나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병이 걸리지 않게 되는 그 어 하나의 길은 끊임없이 얘기 드리듯이 심장에서 온몸 장기로 혈액의 순환을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한 30이나 40대 초반 같은 속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나쁜 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장기도 깨끗하고 또 혈관도 모두 깨끗하고 대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적절히
나쁜 거 생기는 것들을 빨리빨리 가서 청소해 줄 수 있고 혈관에 안 좋은 게 끼면 그것도 없애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면 각 장기는 우리가 영양분부터 시작해서 힘을 주어 주면 그 장기가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마찬가지고 소화력도 마찬가지고 혈액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 장기로 공급해 주게 되면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진대사 속도를 젊은이의 적어도 30-40대 초반 정도의 속도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 하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조금 아까 제가 이런 어떻게 하면 좀 큰 병에 안 걸릴까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순간 하는 그 이유는 작년부터 의료 대란이 있었지만 그때는 전공의 선생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질환의 수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교수진들이 병이 걸리고 또 주니어 선생님들은 그 밑에서 그 선생님들이 하던 것들을 다 받아서 진료를 보거나 환자 풀이 늘어나거나 이러면서 힘이 들어서 관두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도 어느 선생님한테 보내야 될까 이런 거를 제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급적 어떤 종합병원에 오실 수 있는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염려와 바람으로 오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힘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거는 체력이고 심폐지구력이라고 해서 혈액 중에 산소와 영양분을 각 장기로 원활하게 분당 가는 속도가 일정하게 젊은 사람처럼 보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유전적인 바탕이 있어요. 이 체력은 사실은 유전의 영향을 한 50-60%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체 근육이나 이런 거 좋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 영향이 있지만 누구나 다 먹고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혈관을 다 조이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장에서 혈액을 올리기 힘들어지는 가장 그래서 제가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 빠르게 힘든다고 느끼게 하는 그 요인은 감정입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래갖고 혈관 확 조여버리면 그러면은 심장이 혈액을 올리기가 엄청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되고 환자들이 얘기하시기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근육이 뭉치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를 해야 될 때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때예요. 그 이외에는 사실 먹고 움직이는 거와 관련된 거는 많은 지식들이 쌓이셔서 그러신지 아주 고기를 안 먹거나 아주 채소를 안 먹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고 이제 문제는 먹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맞추기를 좀 어떻게 할까. 좀 더 움직였으면은 간식이나 뭔가를 좀 더 섭취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70대, 80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꾸 나이를 망각하시게 되면서 무리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 원인 통계에서 최근에 달라진 게 있어요. 2025년에 나온 2024년 자료를 보면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40대까지 자살에 의한 사망이 가장 사망 원인 1위로 높아졌다는 거. 과거에는 40대부터는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달라졌죠. 지금은 50대부터 암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게 감정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내가 못 버티겠다 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양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감정적인 부분이 좀 더 높은 순위로 올라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2024년 현재는 65세 이상이 한 20% 정도 되는데 2050년대 되면은 거의 46% 정도 돼서 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아주 건강하기가 힘들고 그 아래 세대의 그 자녀들이 이분들의 중간 허들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할 거고 그 밑에 세대들은 좀 더 부담이 많아질 이런 세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몸이 힘들고 힘이 없는데 잘 웃을 수 있고 남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러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게 되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문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할 것 같고요. 50% 이상이 어르신이 될 거니까 그분들이 건강하게 젊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더 살기 편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은 2015년대까지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한 32%이고 1인 가족이 27%였다면 2045년에는 1인 가정이 그게 연세 많으신 독거노인이시거나 아니면 젊은 결혼 안 한 친구들이거나 그런 부분이 36%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휴대폰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1인 가족이 굉장히 늘어난다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지기 쉬워지는 사회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로 앞으로 갈 거라는 거라서 제가 오늘은 감정을 조절하는 문제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비중을 건강에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 진료실에서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자 여자 다 해서 대부분 위, 대장, 폐 그다음에 생식기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세에서 64세까지 이제 생산 연령 또 65세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위, 대장이 좀 더 앞이고 그다음에 간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간다면 좀 더 나이가 드신 폐가 위로 올라오고 전립선이 위로 올라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다음은 대장하고 위예요.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유방 갑상선에 위, 대장인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폐, 위, 대장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위, 대장하고 폐하고 그 밖에는 유방, 전립선 이렇게 대부분 다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진료실에서 매해 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 2년 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당하느냐 하면 3개월 전에 검사했는데 담낭에 암이 3개월 이후에 발견됐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유방도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리고 혈액암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한 달 이내에도 혈액 검사가 바뀌면서 혈액암이 진단돼요. 그러니까 혈액암 같은 건 사실은 검진에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암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런 거를 놓쳤다. 그러면 그거에 환자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 췌장, 유방, 또 신장암, 그리고 혈액암은 한 달 간격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그 한 달 사이에 검사에서는 아직 이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분명히 증상은 있었어요.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나갔다 들어오면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워 있게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체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바닥이 나는 순간을 자꾸 반복적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유방암 경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담낭암의 경우는 이제 체중이 좀 빠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워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상한 환자들은 한 달 뒤에 다시 보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제 진료실 환자의 예는 저번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이유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짧은 간격이라고 하더라도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67세 여성이었고요. 2019년에 제 진료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됐죠. 간경변이고 체중이 많기 때문에 간암은 체중이 많으면 좀 더 나빠지죠.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예전부터 비형 간염 상태였는데 2014년부터 간경화까지 진행이 됐어요.
B형이건 C형이건 간염이 있었던 게 간암의 위험 인자지만 거기 상태에서 그냥 건강하게 가는 분들이 있고요. 간경변, 간경화까지 간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2019년에 오셨을 때 166cm에 76kg, 체질량 지수가 27.6 정도 돼서 사실은 뭐 아주 고도 비만이나 이렇지는 않으셨고요. 체지방이 한 38%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었고, 이제 약물 치료 말고 운동과 영양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2019년에 오셨지만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나 이렇게 봤을 때 2018년 4월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부정맥을 시사할 수 있어서 부정맥에 대한 검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가슴 두근거리듯이 이분이 가만히 있을 때 그런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두근거리는 게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약 처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몸이 힘들 때, 지쳤을 때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졸거나, 그러니까 심장에서 뇌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꾸 조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리텐션이 좀 더 되고 산소가 좀 덜 올라가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졸거나 밥 먹고 나서 소화력이 없어서 조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움직임이 많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맥박이 평상시보다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 68세시니까요.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 심장에서 팡팡 근육의 힘으로 많이 뿜어내는 역할을 잘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들어질 때는 근육이 확확 이렇게 힘을 줘서 많은 양 내보내는 걸 잘해요. 그리고 다리에서도 정맥순환이 이렇게 심장까지 올라오는 게 많아져서 확확 올려주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막 힘들게 계속 움직이면 그 근육에다가 혈액을 보내줘야 되니까 맥박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가만히 있을 때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움직임에 의해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이런 상태라서 힘들었다.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진행하면 2022년 2월 방문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숨찬 증상이 생긴다. 이게 심부전 증상이거든요. 심장이 제대로 뿜어내주지 못할 때 필요한 거를. 그래서 숨찬 증상까지 생기시면 그 다음에는 체중이 늡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분은 그때 근육이 오히려 0.6kg 증가하고 체지방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숨이 찼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부전 상태로는 안 갔지만 지방이 빠질 정도로, 나이 든 여자분들은 사실은 한 끼니 적게 먹는다고 지방 안 빠지거든요. 지방이 빠질 정도로 제때 식사가 규칙적으로 안 되는 게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이 나쁘신 분들은 근육 늘고 지방 빠지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논문에도 있지만 근육이 늘었다는 거는 무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꼭 아니더라도 계속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계속 앉아갖고 집중을 하거나 이럴 때 근육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증가하고 지방이 감소했다. 잘 먹고 운동하고 근육이 늘면 지방도 안 빠져요. 그렇게. 그런데 이 끼니를 규칙적으로 너무 가볍게 먹거나 걸러 먹거나 점심을 계속 걸러 먹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방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그러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원래가 진료실에 올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요거를 좀 고치시죠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편안한 건 아니죠. 아무래도. 그럴 때도 항상 웃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 말을 하자마자 환자가 버럭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의 말씀으로는 이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는데 엄마 아빠 양 부모님께서 큰 병이 나서 온갖
병원과 간병을 다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쉴 틈은 없었는데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간암 생길 것 같아 하고 써놨습니다. 제 여태까지의 경험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병이 걸리기 직전에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았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암이나 이런 거를 발생시키느냐. 이제 저희가 연구 디자인이 지금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5, 6년 뒤에 암이 생기냐. 이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암이 생긴 사람은 나 그때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관된 결과를 안 보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같은 거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직 확실치 않았단 말이죠. 연구 결과들이. 그런데 저희가 환자를 보면 실제적으로 여쭤보면 어떠냐 하면 이분은 그때가 힘들 만한 일이 있었지만 힘들 만한 일이 있으면 나를 케어하기보다는 끌려다니기가 쉽죠. 스케줄에. 그러니까 병이 걸리기가 쉬워요.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잘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누군가 아파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럴 때는 저희가 2, 3년 검진을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원래도 이 남편이랑 사이가 그렇게 딱 맞지는 않고 좋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엄청 많이 안 좋았어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남편이 지속적으로 나랑 뭐가 안 맞는 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유로건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 그거를 다 없애거나 감당할 수가 없으면 내 위험인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1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소화기내과를 따로 보고 계셨거든요. 간 보시는 데를. 간암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2개월 후에 시술하러 입원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었어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자주 오시겠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다시 혈압약 오실 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보냈는데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써놓긴 했지만 너무 놀래갖고요. 그렇다고 한 달 뒤에 딱 뭐가 생겨갖고 오실 거라고까지는 너무 놀래갖고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종종 당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병이 안 걸리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이상하게 화를 못 참고 평상시 하던 일에 짜증이 너무 나서 더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래 이거 좋아하는 일이야. 나는 이 일을 잘해. 그런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딴짓을 할 때 이런 게 자꾸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면 체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정의 기복이 반복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쩌다가 화를 내거나 어쩌다가 지쳐갖고 하루 종일 자거나 뭐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내가 그런 게 좀 잦아진다? 그런 병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체력이라는 거는 모든 장기를 나빠지게 하는 기본이거든요. 체력이 나빠진다? 그럼 모든 병이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라는 게 요 뇌의 감정 중추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는 지금 먹고 싶어. 근데 못 먹어. 이렇게 되면 싫다 하는 그런 반응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반응.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부장님이 나한테 시켰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시켰으니까 그냥 힘들어도 좀 해야지 하는 거는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미 감정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데 전두엽이 딱 적절하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 그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서 화를 버럭 낸다든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화를 버럭 낸다든가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너무 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사실은 정신적인 면이 반드시 같이 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우울, 불안이 길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과 영역에서 우울불안은 사실은 체력과 굉장히 같이 가는 병이라서요. 저희가 규칙적으로 환자를 혈압을 보면서 뭐 고지혈증을 보면서 환자 운동 영양 힘을 좀 조절해 드리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희가 약을 쓰지 않고 정신과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약 나 끊었어요 하고 저는 약 드시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약 끊었어요 하고 얘기하시게 되는 게 있어서 앞으로의 힘든 세상, 감정적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그냥 정신적으로 인지 기능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아무리 인지적으로 내가 안 하려 그래도 그냥 끊어버려요. 제가 진료실에서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는 환자가 말하는 걸 끝까지 못 들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환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새는 좀 더 들으려고 해요. 제가 감정 관리를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우선 현대인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을 안 먹는 거를 지금 계속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시는 거를 뭐라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이 드셔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을 샐러드 같은 걸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시다가 샐러드를 드시고 소화 흡수력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체력도 떨어지거니와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설사하시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거를 하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힘이 많이 떨어지면. 그래서 가급적 아침 식사는 샐러드로 하시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방을 위한 거는 느리게 해도 돼요. 시간당 4km로 한 30분이나 1시간 해도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돼요. 또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뇨가 있어. 그래서 당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이럴 땐 조금 힘이 붙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빠르게 시간당 5, 6km 또 근력 운동 같은 거를 같이 해서 근력이 좀 들어가야 힘이 좀 들어가야 당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한 단계에 있어서 영양에 있어서 어느 분들도 요새는 아주 고기를 안 먹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연세가 드셨는데 내가 이 용모도 굉장히 젊어 보이고 내가 그 순간은 괜찮았단 말이죠. 어떤 거를 저희가 하지 말라고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병원 왔다가 쇼핑 갔다가 장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두 군데를 같이 하지 마세요. 병원이 굉장히 오셔서 피검사하고 앉아있다가 진료보고 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길어요. 그런데 앉아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가셨다가 집에 가서 밥하기도 힘들 정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저희 60대 이상한테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연달아 무슨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디 나갔다 오고 이런 약속을 연달아 다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한 끼니라도 약간 고르게 포만감 있게 드시는 거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그 순간은 확 몸이 돌면서 구석구석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같이 할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문제가 돼요. 구기 종목 이런 거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둘이 하던 거 같이 못하고 그래서 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커브스 같이 여럿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사람이 중간에 좀 빠져도 죽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일정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셔도 짧게 하시고 나오셔도 또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같이 하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골밀도나 이런 거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남자는 근력 운동, 여자는 조금 가벼운 아령 운동 이런 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여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남자는 운동하고 조금 더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고 열량 섭취를 많이 해도 설사할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제가 이제 진료실에 오면은 잘 안 먹던 끼니 음식을 먹게 하고 좀 더 잘 먹게 하고 이러면 열량이 늘어나거든요. 열량이 늘어나는데 채소 섭취까지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식이섬유 소화를 참 잘하기 어렵습니다. 몸은 식이섬유는 남들 소화를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자기가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일 야채 섭취를 늘렸는데 열량도 많이 먹게 됐다. 그러면 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몸 바깥으로 빠르게 내보내는데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흡수가 안 되면서 설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먹고 채소를 먹는 분들은, 식사 자체가 적은데 채소를 먹는 분들은 변비가 오지만 열량도 좀 먹고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설사를 하게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분 설사하시거나 장이 빨리 비게 되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운동 많이 하는 남성분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식사 아침 거르지 말 것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말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뭐 누구 만날 때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 멘탈 헬스가 멘탈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멘탈 헬스를 인지 기능으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로 생각하시지만,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려면 한 단계가 더 거쳐져야 돼요. 나 이거 거슬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지를 바꾸려면, 이해를 하려면. 원래가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정 잘 안 다쳐요. 그런데 이거는 요래야 되고 저거는 저랬으면 좋겠고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은 잘 다칩니다. 감정을. 그런데 먹고 움직이는 힘의 균형이 잘 안 맞아지면 훨씬 더 그게 크게 다가오고 오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멘탈을 멘탈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몸의 바탕이 잘 돼야, 체력의 바탕이 잘 돼야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감정 기복을 보면서 몸이 나빠지는 상태면 검사를 해야 되나? 또 의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기관지 내시경을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위 대장이랑 다른 것 같아요. 입원도 해야 할 수 있고요. 난이도가 높아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병원에서 할까요? 기관지 호흡기 전문의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기관지 내시경은 산소, 호흡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잠시라도 산소가 못 들어가게끔 뭐가 잘못되면, 피가 나거나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손이의 햇살님, 예전에 참을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일 아닌데도 욱하고 바로 후회해요. 이게 갱년기 시작 신호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가 문제일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갱년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체력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사 속도라 그랬죠. 대사 속도를 결정하는데 호르몬이 있고 또 영양, 운동, 또 감정적인 스트레스, 또 뭐 아무래도 에이징 있죠. 그런데 갱년기 시작의 신호인지 나이가 막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 갱년기 부분의 그거는 조금 일상적인 건강관리보다는 조금 강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는 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운동 같은 거를 젊었을 때부터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내가 에너지원이 좀 더 비축이 되고 체력 창고가 좀 더 넉넉할 수 있게,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살을 빼려고 하거나 딱 뭐를 너무 딱 맞추려고 하거나 이러시지 않도록 조금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욱하는 거를 많이 하죠. 특히 남성들이요. 여자와 남성이 조금 다른 부분, 특히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은,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근육이 많기 때문에 힘이 여자보다 좋아서 그러는 건지 대부분은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와 분노가 도미넌트한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근본적으로는 체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먹는 거를 조금 간식까지 포함해서 약간 살짝 달짝지근한 거 하고 뭐 우유나 이런 거 간식을 같이 드셔서 나누어 드시고 그러시고 운동을 평상시보다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명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힘의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게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되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모든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F제님은 직장 다니는데 주말 내내 쉬어도 월요일 오전만 되면 배터리가 10% 느낌입니다. 만성 피로 검사라고 하면 보통 뭘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 주말 내내 쉬는 거 자체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주중에 조금 텐션하시고 긴장하시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 쉴 수는 있지만 한 토요일이나 반나절 정도 쉬시고 그다음에는 액티비티가 있어야죠.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고 늘어져만 있으면 텐션 엄청 떨어지게 되면서 피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내내 쉬시지 마시고 반나절 정도만 쉬시고 레귤러하게 뭔가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과하게 심하게 하기를 원치를 않고 30-40분 정도 유산소 그다음에 근력 운동 다음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성 피로 검사라고 할 때 질병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신경과적인 질환 중에 중증 근무력증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내분비 질환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드문 걸로는 이런 류마티스 내과적인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문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인 분들이 그런 병인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우선 중증 근무력증은 오전 오후가 다르고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괜찮아지는 게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일중 변동이 있고 그리고 눈뜨기가 힘들고 뭐 그런 정도의 것이라서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식사를 주말에 그 식사하시는 스케줄을 너무 흔들지 말고 아무래도 주무시는 시간 달라져서 두 끼만 먹는다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고 또 활동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의 리듬을 어느 정도 약간만 흔들지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흔들지 아주 뭐 10시 11시 12시에 일어나서 두 끼만 먹는다든가 이렇게 생활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초록님 아침에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집니다. 먹는 양은 비슷한 편인 것 같은데 오히려 붓고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미생물 검사나 그런 검사 해보면 도움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식사 안 하고 격렬한 운동을 해서 몸이 대사 속도를 늦추는 상황을 만들면 몸을 일상적인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하루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할 때 먹지 않고 움직여주면 격렬하게 움직여주면 얘가 "나 쓸 게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몸 대사 속도를 엄청 늦춰 버립니다. 그러면 안 써요. 다음에 먹은 거를 다 비축하려고 그럽니다. 예전 사람들처럼 먹는 거는 어쨌든 한 공기 다 먹어도 밥만 먹고 계속 농사하면서 움직인다 잘 때까지. 이러면 빠지죠. 근데 최근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격렬한 운동을 하고 지치면 가만히 있지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계속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끼니라도 많이 먹는 순간이 생기면 그대로 비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 그 명의 프로그램에 나갔던 그 포인트도 3시 4시까지 먹는 횟수를 많이 잘 안 먹는 편이면 4번 정도로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기자.
그래서 먹는 거가 아주 부족하지 않게 만들면 몸이 쓰는 거를 더 빠르게 쓴다. 그리고 배변으로도 빨리 없애버린다. 좀 붓게 된다는 건 이미 느려졌다는 거거든요. 대사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한동안 잘 안 쓸라 그런다는 거예요. 얘가 죽을까 봐. 미생물 검사를 일반적으로 다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이면 그러니까 3, 4시까지 먹는 거를 먼저 먹고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살 잘 안 빠집니다. 또 더군다나 근육이 잘 붙는 사람이면 체중은 안 빠져요. 근육량하고 지방량하고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렌지 망고님 뵐게요. 지금은 대학병원 정상화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전공의가 돌아온 건지 궁금하네요. 과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70%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는 한데 마취하는 부분 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있고 그러니까 수술도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검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초음파나 이런 검사들이 몰려서 저희가 6개월에 검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짧게 검사를 하려도 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검사하면 한 8개월, 10개월 그래요. 유방 초음파 하는데. 그래서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은 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중간 단계 교수님들 그다음에 주니어 선생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상화됐다고 볼 수 없고 호플리 정상화될 것 같고 전문의 선생님의 수급은 한 2, 3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쌈무와 상추님, 술을 마시면 다음날 입맛이 당긴다는 게 그게 진짜인가요? 살찌는 이유가 술 먹을 때 안주 말고도 다음날 식욕 증가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일까요? 자, 술 마시면 입맛이 당긴다기보다는 술을 마시면 장 운동이 촉진되면서 장이 빕니다. 그래서 지방이 확 빠지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은 입맛이 당기지 않죠. 근데 술을 마시면 음식을 먹은 것만 당으로 쓰지 비축된 당을 끌어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느껴요. 배가 뭐가 먹고 싶고 고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속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술 마시고 배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이 비니까 먹고 싶은 게 기름진 음식을 지방을 좀 더 몸이 원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당 때문에 식욕이 증가된다는 거 가능할 수 있고 또 배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보통의 사람들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식사 안 하죠. 술 마시고 안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 안 합니다. 술을 마셨는데 안주를 그렇게 많이 안 드신 분, 그래서 당이 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아침에 입맛이 당기실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나날벌쏘님 볼게요. 살이 찌고 왼쪽 가슴이 가끔 아픈데 심혈관계 의심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는 심혈관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가슴이 아프신 거는 글쎄요. 그게 뭐 따끔따끔거리는지 악하시는 정도인지 아니면 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근육이 뭉치고 거기 밑에 신경을 자극해서 인터코스탈 뉴럴지아라 그래서 립 사이에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근육이 뭉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심혈관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심혈관계를 의심해야 될 상황은 계단을 오를 때나 조금 움직였을 때, 몸을 움직였을 때 내가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가슴을 움켜쥘 정도로 아프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살이 많이 찌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죠? 조금, 음주나 또 간식이나 과식 조심하시면은, 떨어질 것 같고요. 체중 관리는 사실은, 한 번 과식을 했다? 그럼 2, 3일은 조금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과식만 안 하면 도로 빠져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2, 3일 조금 스케줄링 하시고 조심해서 스케줄링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많이 드실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가급적 잘 맞추시면 좋겠긴 합니다. 그레이님은 체성분 검사했을 때 체지방이 13%가 나왔는데 현재 몸 상태 컨디션이 역대급으로 가장 좋고 몸도 샤프하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체지방도 나이대별로 권장량이 다르다는데 평생 13% 유지하면 안 될까요? 13% 유지하시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괜찮죠. 저희가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만 한 자릿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한 자릿수 체지방 퍼센티지는 유지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평생 13%라도 나 그렇게 무리가 안 되고 괜찮으면 괜찮죠. 네. 그렇지만 그 상태인데 체지방은 그 상태인데 나 근육은 너무 늘어. 무리를 해. 그러면 혈관에는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근육량이 많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날 컨디션으로 모르고 그 다음날 압니다. 그날 조금 무리가 됐으면 그 다음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다음날을 잘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초록님 뵐게요. 네. 체력 좋고 근육질인데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도 이런 체질인가요? 체력은 너무 좋은데 살이 찌네요. 네. 그 두 분이 결혼하면 그러실 위험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나는 남녀 두 분은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 때 또 있잖아요. 형제 자매도 있고 다 근육질이면 그런 사람 나오겠죠. 근데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닮는 수도 있어요. 이모나 고모나.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살이 잘 찌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소화 흡수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30에서 50대 사이에는 먹으면 잘 흡수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 먹는 열량 높은 거 먹고 지름이 많이 늘고 근육이 너무 많이 세지면 어쨌든 근육이 많다고 하더라도 체질량 지수가 너무 많으면 혈관을 압박하기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많아야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27 사이, 뭐 30까지 가신다면 조금 무리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하셔야 아마 혈압이 안 생길 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럽습니다. 그렇게 근육량 많고 소화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이 들면은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50대까지만 잘 관리하시고 가공식품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질문 받고 이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대 근무자라 낮잠을 20분만 자라는데 현실은 1시간 이상 자게 됩니다. 짧게 자는 게 좋죠? 네. 보통 저희가 30분 이내로 낮잠을 자는 거가 밤잠을 그렇게 많이 흔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이상 자게 된다. 이런 거는 체력이 바닥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멍할 정도로 이렇게 띵할 정도로 그랬다. 그러면은 많이 체력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힘드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좀 덜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운동을 해서 덜 먹어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열량이 부실하지 않게 하시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1시간 낮잠을 잤더니 밤에 더 잘 잔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그만큼이 모자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잤는데 밤에도 더 잘 자네. 그러면 그 보충이 아주 위험한 건 아니고 이게 반복되는 거는 불편하지만 밤잠이 너무 적어서 낮에라도 잠을 좀 보충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낮잠을 잤는데 원래 자야 되는 시간 꼭 밤이 아니더라도 교대 근무자라서 내가 자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잠을 어느 정도 조금 자주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환자분 컨디션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밤잠 자는 사람이 낮잠을 한 1시간 반 이상 잔다? 그렇게 되면은 병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바닥나는 사인이라서요. 네. 교수님 너무 화가 날 때 어떻게 참으면 좋나요? 참다기보다 넘기는 것이 좋을까요? 심호. 네. 너무 화가 날 때가 어쩌다가 맞닥뜨렸는데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얘랑 참 안 맞는 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선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보면은 영양을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거는 계속 교육을 받고 좀 공부를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감정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여파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 화를 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잊어버리고 그럼 그 사람은 병이 안 날 수 상대적으로 좀 덜 날 수 있지만 화가 난다면 화가 나는 순간에 심장에서 끌어오르면서 근육을 꽉 잡아서 피가 휙 돌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 혈관 망가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무슨 일로 화가 나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은 계속 불편해. 관계의 문제야. 그러면 그 사람을 대충대충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expect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맞춰주도록 노력하고 지나칩니다. 피해가는 거죠. 근데 화가 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힘이 지쳤는데 내 와이프가 맨날 바보 같은 나랑 딱 안 맞아. 나는 굉장히 이렇게 딱 엄격한 사람인데 내 와이프는 조금 흘렁흘렁해. 그래서 답답해. 어떨 때는 못 알아듣고 답답해.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힘이 처질 때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체력을 잘 가늠을 해서 내가 체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편치 않은 사람은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일한 게.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약속을 미루거나 약속 장소에 가서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어도 근데 얼굴에 표시가 나요. 힘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러지 않아야 될 장소는 적절히 미룬다든가 그런 거를 좀 조심해 보시면 좋겠고 우선 체력을 조절하는데 체력이 좀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환자들이나 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했어. 그러면 단 거라든가 기름진 거,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저 같으면 우유에다가 초콜릿에다가 커피에다가 이런 거를 먹고 갑니다. 지방도 넣어주고 단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커피를 먹어서 약간 얼러트니스도 증가해주고 그래서 그 순간만 넘겨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아니면 내가 최상의 그냥 내가 기분이 좀 괜찮은 상태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서 쉬어야죠. 쉴 틈을 확실히 둬야죠. 그래야지 내가 병이 안 나요. 상대편 때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소심한 성격이면 그렇게 화를 내고도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그거를 계속 내가 이렇게 루미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면 안 그러면 좋겠고. 야구 선수들 얘기했듯이 내가 한 뜸만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라서 어떤 사람은 손톱을 누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단 걸 먹습니다. 진료보다가는 내가 좀 환자 말을 끊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은 초콜릿을 먹습니다. 근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땐 그것도 하는 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유를 요새는 사다가 갖다가 먹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는 안 내지만 표정은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드럽게 얘기하고 잘 웃는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는요. 이 성격 자체가 뭐가 딱 맞아야 되고 스트릭트한 편이었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덜 그럴라 그러고 상대편이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제가 아까 그래서 1인 사회로 가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부분은 저도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서 외화를 보면서
저 순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거든요. 나랑 다르구나 이런 거. 상대편이 나랑 다르다는 거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쟤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거니.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이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나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쁘게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가 불편한데 네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말을 안 들려.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하면 상대편을 질책하는 거지만 제가 오늘 체력이 떨어져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나이 들수록 더 쉬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까탈스러웠던 사람은 좀 더 까탈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나이가 드시면 우리한테 부하되는 요구하는 게 적어져요. 내가 일을 해야 되거나 내가 체력에 무리를 갈 정도로 뭐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생산 연령이요. 30대부터 65세 사이에는 그거랑 같이 들어와요. 내 집안의 스트레스 요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애들 가르쳐야 될 거, 돈이 필요한 거, 뭐 또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 이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서. 나이 들어올수록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한데 그 사람한테는 뭐 시키는 게 적어져요. 그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라고 그러지도 않고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요구하는 바가 좀 적어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은 어렵지만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